와이포스트의 소수 정당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 연구기획 세 번째로 여성의당 이지원, 장지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대표님을 통해서 여성의당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성의당에서 청년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여성운동을 해왔고 또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다가 정치가 바뀌어야만 여성들의 삶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공동대표 장지유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여성 인권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주력한 것은 여성 성소수자 인권과 반성매매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여성의당에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40대 여성으로서 1020-30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여성의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2020년 3월 8일 작년쯤에 창당이 된 신생 정당입니다. 당시에는 N번방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해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주축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다라는 결의가 생겨났고 그것들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38일 만에 저희는 창당하고 나서 곧바로 선거를 치러냈고요. 비록 38일 만에 준비하게 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2 정당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이제 여성의당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제 대표님들께서 두 분 소개를 해주실 때도 연령대 대표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창당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연령대 대표분 7분이 공동대표를 하신 거로 알고 계신데 네. 그렇게 한 배경과 그리고 현재는 이제 2인 2분이 공동대표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왜 7인에서 갑자기 두 분만 공동대표를 하게 되셨는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당 당시에 7인의 대표를 선출을 한 것은 10대 대표도 계셨거든요. 네. 10대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10대 유권자, 그러니까 연령대가 투표권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필요하다. 우리의 대학생 내지는 청소년의 유권자를 흡수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0대 대표부터 이제 60대까지 그 40대가 이제 두 분이었죠. 그래서 7인이 됐었고요. 왜 이 세대별로 했냐면은 이 여성의 문제가 세대별로 또 누적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당사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대표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의 대표제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제 2인으로 구성이 된 것은 그 전에 2대에서는 3인이었는데 한 분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경식 후보자로 나서시면서 이제 대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연령대별 대표라는 게 사실은 여성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이긴 하지만 또 세대 간의 문제까지도 골고루 반영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맞아요. 의미 있는 대표 체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조직 구성 자체가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보충을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유권자분들이 보육 정책과 여성 정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여성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집단인데 그것이 아이를 두고 있는 유자녀, 기혼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10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모든 여성들의 삶을 고민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당대표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 공보물을 제작을 할 때에도 세대별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의당이? 지금 현재 12,000명. 12,000명. 예, 12,000명 정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당비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반 당원들도 계시고요. 그 그다음에 권리 당원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 여성의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과 가치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굵직하게는 성평등으로 다 수렴이 되는 것들인데요.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과연 기존의 국회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냈는가라고 하면 2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19%에 달았는데 이것이 역대 국회의 최고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런 거죠. 남성 의원들이 80% 이상을 늘 차지할 때 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여성 할당제 논의에만 갇혀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성들을 더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시키자라는 것이 저희의 이념이자 또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1대까지 봤을 때 1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에서 19% 가는 기간이 90년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30%를 넘기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야 하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시간에 맡기거나 남성 중심 정당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여성의 손으로 또 선출을 해야 하고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딱 여성의당 또는 여성주의 정당, 페미니스트, 또 페미니즘 이러면 이 정당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차별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게 혹시 목적이나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원인을 일단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라는 것은 가부장제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가부장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남성이 디폴트인, 그러니까 남성이 중심이 된 그런 체계의 구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울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학자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그렇게 기울기가 있어 왔다라는 것, 그것은 즉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장제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들이 사회 어느 곳곳에나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정치라는 영역이었는데요.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모두 남성으로만 지명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어떤 성비 사건이 문제가 됐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틈바구니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전의 역사에서 좀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의당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더 많이 정치권에 포진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공직선거 후보자를 모두 다 여성으로 하자라는 것을 저희의 당헌에 넣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은 21대 총선 전에 한 달 전에 창당을 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각 소수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비례 선거에 출마했었어요. 네. 근데 여성의당은 거기에 참여하지를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를 못 받은 것일까요? 초대를 받았고 저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여성의당이 창당된 배경에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고요.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성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 반영되지 못했던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당들, 여러 가지 색깔의 의제들이 국회로 수렴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위성정당 혹은 연합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생겨나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이것을 써야만 하는지를 완전히 퇴색시킨 결정이었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창당 이념 그리고 창당의 배경과 역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의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 정책을 소개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정당의 정책은 물론 현재로서는 원외 정당이긴 하지만 여성 의제를 또 정책화하는 것, 입법하는 것, 그것이 일단 핵심이지만 그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성의 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주거권이라든지 안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외 정당이라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의 성과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양육비 그 이행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여성의당의 그 국회 합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고 2020년 말에 아마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당보다 앞서 활동했던 시민사회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양혜연이라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양혜연을 통해 저희는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60% 이상이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 가정이고요. 그 모자 가정의 또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입니다. 여성의당은 여성들의 어떤 경제권 그리고 생존권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양육비 문제를 둘러싸고 여성들이 더욱 열악한 위치로 내몰리는 것에 저희는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양혜연과 일종의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전 배우자에게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었는데요. 최근은 이제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속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셔서 0.68%의 지지를 받으셨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여성의당을 알리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비위 사건으로 일어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여성의당만큼 당당한 정당은 없다라는 또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그 선거를 했을 때의 결과가 저희가 4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려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다음 선거들을 위해서 이것이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문제여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모두 다 남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이것을 심판하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여당 그리고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판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렴된 것 같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한 투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그리고 정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신감 때문이 이번 선거가 여전히 양당 중심의 선거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한 공고한 양당 체제 없이 더 다양한 정당들이 겨뤄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희의 득표율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여성 투표율 있잖아요. 투표 참여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특히 젊은 층, 20, 30대 여성들의 투표 참여율이 남성을 20대 대선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빼고는 여성들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요.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가 남성들보다 높은 이유는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두 분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지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모두 동일한 청년 세대라고 할지라도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청년 여성들은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정치권이 우리의 삶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투표 참여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감스러운 부분은 여성들이 그렇게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과연 여성들의 당선율은 얼마나 그만큼 비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에 절대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권 역시 20대 여성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투표하는 20대 남성들의 투표 경향에만 훨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여성들 그리고 여성 유권자 전체가 얼마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냐라는 것으로 좀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서 과연 누가 뭐 육아나 가정을 돌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항상 여성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오면서 남성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했었다. 그래서 남성들이 뭔가 여성들을 위해서 해줄 줄 알았으나 오랜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묵었던 것이 계속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 그 10년 전부터가 아닐까. 이제는 맡겨놓을 수 없겠다. 본이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각성하게 되는 혹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것. 그리고 일단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 세대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인터넷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아무래도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좀 주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요. 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그 20, 30대 MZ 세대들의 그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성별로도 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시나요? 매우 다르죠.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건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15.1%가 이제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이나 다른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경향을 분석하는 자료들을 보면 내가 투표했을 때 당선될 사람을 투표하겠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제1야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일종의
반사적인 감정으로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흥미롭게도 20대 여성 유권자들은 내가 투표하는 사람을 당선되도록 내 한 표를 더 쓰겠다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어디를 주목하는지 봐라. 그리고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외침을 좀 집단적으로 투표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당, 여당 모두 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유권자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은 청년 세대라고 퉁쳐지기엔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즘 여형, 남형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가십거리인 것처럼 그냥 가볍게 다루는 경향들이 많아요. 네, 저희 여성의당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시작된 여성 혐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남이라는 어떤 호칭이 나온 것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이 선거의 패배를 어느 쪽으로 지금 원인을 돌리고 있냐면 페미니즘 때문이다.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에 맞춰지려고 하면 그렇다면 이대남들이 우리를 찍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어떤 퍼퓰리즘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대남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대남의 이제 진짜 이름이 백넷이라는 거죠. 예. 그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진보적인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주의라고 하면 여성 인권의 증진이 좀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이런 반동적인 반발,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은 남성들의 생떼라고도 저희는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될 때 가장 첨예하게 이제 가해지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이고, 그 사칠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사칠 보궐선거의 평가를 이제 페미니즘으로 돌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청와대도 그런 안티 페미니즘 코인에 탑승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반여성 인권 혹은 그런 페미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것을 심지어 내놨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미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낙건이와 인권이 그렇게 증진됐다고 보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태에서 복무제까지 지금 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이 정말 제정신인가? 여성들에게. 그렇다면은 여성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앞으로의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획득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백리시 대응위원회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겠다. 이 백넷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또 광풍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백넷의 사례에 있어서도 여성 혐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에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삭제가 되거나 사과를 요구받거나 심지어 직장에 그 침입하는 그리고 위협받고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보완하는 것이 저희 백넷이 대응위원회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워낙 각박한 만큼 내가 부당하다고 느낀다, 내가 억압받는다고 느낀다
라는 감정들이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의 부정의한 면, 그리고 불공정한 면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런 분노와 또 일부분의 억울한 감정들을 누구한테 투사하는가, 그게 바로 이 여혐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데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의 어떤 위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권력 차이를 간과한 채 내가 지금 사회에서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것들은 여자들 때문이다. 그 여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 여자들이 정의라는 것을 자신들의 멋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제 반대로 여성들의 경우는 이런 것이죠. 내가 사실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도 나만 그런가? 사실 남들도 다 힘든데, 그리고 이건 나만 겪었던 일이겠지. 그 정도의 단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차별이 차별로 설명되지 못하고 또 이게 폭력을 폭력이라고 직접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시기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뭐 미투 운동을 포함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자. 그리고 이건 여성 집단이 겪고 있는 굉장히 첨예한 사회적 문제다. 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요. 누적되어 왔던 차별이 드디어 현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적돼 왔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남성의 여러 세대들이 여성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2015년도에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을 위한 혹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첫 번째, 그리고 내년 대선을 지배할 아젠다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고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성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냐면 대선이든 또 뭐 지방선거도 포함해서요. 거대 양당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 양당이 어떤 정책, 여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여성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치할 그 뜻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성의 당은 어디에 또 초점을 맞춰서 치고 나가야 하는가를 아마 지금 빠르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기탁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으로서 5천만 원의 기탁금은 사실 좀 버거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이라는 그 빅매치, 어떻게 보면 서울선거는 미니 대선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선거조차 군소정당에게 이렇게까지 좀 버거운 선거 지형이라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이 가장 먼저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이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 선거법 그리고 정당법 자체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 안에서 군소정당들이 자신들의 정당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이 포기하고 어떤 것들은 일부 도전하고 그렇게 버겁게 정당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상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된 것처럼 저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이 좀 앞으로의 대선과 더불어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거 비용이 10%에서 15% 정도 득표를 하면 절반은 보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군소정당은 10% 미만의 득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지만
선거 비용도 보전받지 못하고 버거운 기탁금을 어렵게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시게 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이 어떤 차등적으로 조정된다. 혹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기준이 차등적으로 조정된다. 여러 가지의 좀 개정들이 저희에게는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의당의 이제 향후 네.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 아까 앞서 말한 백내시 대응위원회도 있지만 이후에 발족하고자 하는 또 기구가 반성착취 대책본부라는 것이 있고요. 일명 노르딕 모델 입법 추진 본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구매자를, 그러니까 성구매에 대한 수요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성구매자들의 강력 처벌, 그리고 현 행법에서는 구조적인 여성 피해자 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비범죄화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본부를 지금 출범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대한민국의 성산업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이게 연 30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착취로 이루어지는 그럼 디지털을 기반하는 것으로 지금 변형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 당에서는 이것을 또 포커스 맞춰서 그런 성구매 수요 차단을 하고 성구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조직을 확대하고 기존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금 가장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이상은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이 신생 정당으로서 체계를 더 많이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렇듯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단순히 어떤 투기나 자산 불평등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청년 여성들이 그렇게 주거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는 뭘로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 주거 빈곤율이 40%인데요. 그 40%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른바 지옥고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인데요. 서울에 있는 고시원이 전국의 고시원의 60% 이상인데 그 절반 이상은 다 방에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요즘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저소득층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택배 기사님처럼 그렇게 계속 잦은 이동 환경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고시원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주거 환경 자체로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청년 세대들과 다르게 실제로 서울에서 자가를 구입하는 20, 30대 청년들, 그 소득에 대한 양극화, 그리고 이것이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위계까지 내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여성 청년 당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피스텔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그곳이 관리가 훨씬 잘 되기 때문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아니라면 여성들이 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앞에 그 대학가는 굉장히 집세가 높습니다. 한 5평 정도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데요.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왜 그곳에 지내게 되었는가를 여쭤보시면 본인은 이화여대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쪽에 여자들이 많이 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이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 살고 싶은데 이 정도의 인프라가 없다면 나는 그만한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만큼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집이 얼마나 쾌적한가 뿐만 아니라 이 집이 얼마나 안전으로부터 취약한가까지를 감수하며 지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겪는 주거권의 불평등 문제, 그 안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좀 실제적인 삶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해서 채용 성차별 문제, 예,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아제약 면접의 차별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채용 성차별을 또 고민하고 뭔가 그 정책적으로 알려내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능별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결혼하지 않으면서 결혼에 또 반대하면서 1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비혼 의제 기구를 또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법안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나 혹은 동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가 개별적으로 그 복지를 가져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활동반자 혹은 생활연대자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당에서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네.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좀 더 네. 세력화되고 네네. 조직이 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기 위한 방안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 여성분들이 여성의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육비 문제만 거론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경남도당에서 그러니까 창원의 고깃집 그 사장님이 그 오랜 10년 동안의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인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계속 집중하면서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알려내고 해서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또 제정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이러하게 계속 꾸준히 여성 의제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여성의당이면 여성의 의제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 하는 것이 계속 많은 대중들에게, 여성들에게 각인이 되면 가입을 많이 하고 저희가 세력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외정당으로서 정말 많은 한계점이 있긴 해요. 사실 저희는 지역구가 저희 어떤 본게임이라기보다는 비례가 저희의 본게임이어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에서처럼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의 경우는 현수막을 건다거나 차량 유세를 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여성의당을 알릴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개정해 나가야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원외 정당이기 때 가질 수 있는 이점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의당으로서 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목소리들, 그 최전선에서 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네. 어떻게 보면 여성의당은 여성 정당들이 거쳐왔던 역사를 감수하고 시작된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로 이루어진 정당들이, 그리고 어떤 여성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은 늘 직면하게 되는 게 자금난이었는데 여성의당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세력화를 못한다가 아니라 여성들이 애초에 충분한 급여를 받으면서
충분한 경제권을 확보하면서 정당 활동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단 저희는 청년 여성들이 한 90%이기 때문에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지만 거대 양당이 주목하지 않는 여성 집단들을 굉장히 애정어린 눈으로 관심을 갖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노년 여성들의 삶, 과연 거대 양당이 얼마나 고민할지 의문스럽고요. 노년 여성들이 1인 독거 노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 모든 생애 주기를 가장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정당은 여성의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의당이 건재하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정당이 있어야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다른 유권자분들한테 잘 들릴 수 있도록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